그렇습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박한우 교수님과 함께, 에, 일은 아니고, 함께 소속되어져 있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하는 마음재단에 현재 상임이사로 있습니다. 예, 6월 30일자로 퇴직을 했는데, 퇴직 이전에, 어, 대구 중구노인복지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에, 노인 일자리 분야인 대구 남구와 수성 시니어 클럽 등등에서 사회복지 경험을 25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발표 시작하면 박원우 교수님은 저희 뭐 법인의 후원에 에, 아, 후원에도 활동하시고 법인 이사님으로도 활동하셔서 오늘 이 발표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초고령 사회 어찌할 것인가를 내용이고 부제가 이제 초고령 사회 일본의 현황과 사례인데요. 시작하면 되나요? 예, 혹시 그 박한우 교수님 소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예, 말씀해 예. 주시면 네, 제가 뭐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김창규 이사님은 그 사회복지를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하셨고요. 특히 시니어 센터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1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시니어 50 플러스를 이제 시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연령이 더 높으면 사실 이제 노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사실 대한민국이 대한노인회가 있고, 대한노인회가 아파트의 경로당을 이제 법제화를 해서 모든 아파트들이 이제 경로당을 이제 짓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한노인회가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보다 한 단계 연령이 좀 낮은 데를 우리가 시니어라고 이제 흔히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 명칭이지만은 뭐 그렇게 이제 통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니어 센터에서 대구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셨고, 뭐 현재도 전국의 시니어 센터들이 대구에 벤치마킹 하러 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그만큼 시니어 클럽이 이제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부산이 지금 17개 특강력시 가운데서 가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부산에는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는 뭐 부산보다는 아직은 그렇게 그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조금은 이제 속도가 늦지만은 대구도 아주 초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이 시니어 클럽, 시니어 센터가 아주 큰 인기를 현재 끌고 있고, 대구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파크 골프가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파크 골프가 전국에서 또 가장 잘 활성화되는 데가 대구거든요. 그거 또한 이제 이 시니어들의 어떤 큰 흐름이 되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초판이 다 완판이 돼가지고 지금 알라딘에서 제가 최근에 저 판매 실적 점수를 보니까 제 책의 판매 실적보다 10배나 높더라고. 영자가 하나 더 붙었더라고. 그만큼 지금 엄청 인기 있는 책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창규 우리 이사님, 그다음에 박사학위는 영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이제 받으셨고, 하여튼 현장에서 하여튼 크게 활동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반갑습니다. 저보다 더 소개를 잘해주셨습니다. 예.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발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 박사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김창규입니다. 조금 전에 박원우 교수님 뭐 파크 골프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파크 골프 갔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령자들이 뭐 노인들이 시니어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령화가 20%인
상황에서 파크 골프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앞으로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거 보고요. 또 얼마 전에 대구 수성구에서 이제 수성구청에서 하는 포럼이 있었는데 그 노인복지관 공간 과밀화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공간은 이제 절대 부족이어서 했는데 이처럼 에, 초고령 사회에 대한 아까 교수님이 책이 뭐 일판이 됐다 하는데 그 인쇄를 하게 된 계기도 출판사에서 이유가 그 시의적절한 책 주제여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출간된 책에 대해서 에, 여러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 일자리 부분이 제가 2000년도 초에 그 사회복지 현장에 와서 노인 일자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나남 출판사에 더불어 만드는 삶과 희망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제 세계는 이제 이 대자본에 유리한 신자유주의 정서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의 삶의 문제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라고 했느냐 했을 때 이제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자가 정리해고나 조기 퇴직이 일어남으로써 경제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저는 이 책을 접하면서 과연 이렇게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를 했는데요. 어, 이 노인 일자리가 우리나라가 처음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을 정보를 찾고 또 일본을 견학을 다니고 하면서 어, 이 초고령 사회에 어찌할 것인가라는 책을 이제 퇴직 말미에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이라도 연구 논문 이러한 내용이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일본 초고령 사회 정보이자 또한 그 견학을 갔다 온 현장 리포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이 사진에 이래 보면은 이래 나이든 아들이 나이든 아버지를 이래 업고 가는 6.25 때의 사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하고 그 친구랑 그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 이제 밥상 공동체를 하는데 1시간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주제가 에, 두 가지였습니다. 엄마 아픈데 돌보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늙어가는데 아픈 이야기. 그래서 이 더블 케어의 관점에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더블 케어 세대를 마처 세대라고 하는데 부모를 복양하는 마지막 세대인 동시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를 마처 세대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제 초고령 사회 일본은 이러한 우리나라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세대로 들어갔습니다만, 일본은 1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가이 세대가 75세 이상의 이제 고령자로 진입한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마주해야 하는 현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한일 고령화 기준을 살짝 비교를 해 보면은 이 밑에 그래프에서 빨간 그래프가 한국이고 위에 파란 그래프가 일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 고령화율이지만 일본은 30% 고령화율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간극이 한 15년 정도로 보고 있다면은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후에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현상은 현재 일본의 초고령화의 어떤 현실들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15년, 10년 있다가 일본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같이 진행되어지는 현상들도 많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초고령 사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2025년 문제가 앞서 드린 바와 같이 그 일본 1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되기 때문에 일본은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의 마지막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큰 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회 보장비 부담 증가, 두 번째가 의료 돌봄 체계 유지 지속 곤란, 이제 세 번째가 후계자 부족에 따른 경제 추속 가속화, 네 번째가 비즈니스 케어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인 비즈니스 케어는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밤에는 그 가족을 돌보는 이제 케어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현실이 도노 간병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일본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간병 비율이 63%가 넘어서 이제는 초노노 간병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노 간병이 깊어지면은 인인 간병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증이라고 하는 용어의 첫 글자입니다. 인지증은 일본에서 2004년도부터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을 내, 어리석고 어리석다라는 부정적인 용어라고 해서 인지증으로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변경한 치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도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데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라는 용어를 이미 한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이 길어지면은 긴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간병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2000년도 이제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도입한 장교양보험제도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을 받아야 되는 노인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개호 난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지하고 있는 바처럼 이러한 이유는 노노 간병의 증가, 간병 비용의 부담, 인력 부족의 등으로 간병을 받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일본 노인이 외국인 여성의 간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을 다녀왔는데도 공항에서부터 요양시설에까지 외국 인력들이 배치되어져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병 인력 부족 현상을 메꾸기 위해서 간병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한 그 로봇 ICT를 활용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현실이 노노상속입니다. 80이 넘는 장수화로 인해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이제 고령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노노상속의 우려는 자산 동결 우려가 따릅니다. 이것을 치매머니, 또 인지적 머니라고 하는데 일본 국내 총생산의 40%에 막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또 일정 육아비, 교육비를 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부의 대출 정책이 있고요. 또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이래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성년 후견제도 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03년 80대 이상 유산이 20조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초고령 사회 현실은 쇼핑 난민, 식품 사막, 구매 난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매 난민의 정의는 주거지에서 편의점까지가 500m 이상인 이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상점, 폐점이라든지 대중교통 부재, 대형 재개발로 인해서 생활 인프라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현상은 이 자발적으로 감옥을 가는 일본 노인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고령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본 교도소에서는 2014년도부터 개호복지사나 작업치료사를 배치함으로써 양로원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이할 점은 여성 고령층들의 범죄율이 증가하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가부장적 문화에 따른 이제 소외감이라든지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노년기 여성들이 더욱더 가난해지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1인당 그 재소자를 보호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뭐 잠깐 요양원에서도 이래 이 돌봄 비용을 환산해 봤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어갑니다. 이러한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그 외로움, 가족도 친구도 머물 곳 없는 이제 고령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단절을 예방하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고요. 또한 하나의 현실은 숨어버린 사람들, 이 혼둔형 외톨이, 이제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이것을 또 부모에게 기생하는 독신이라고 해서 페르사이드 싱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0대의 자녀와 70대의 부모, 8050, 9060의 문제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둔형 외톨이 문제가 중고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구에도 남구, 서구 경우에 인구 소멸 지역인데요. 그 1인 가구가 50%를 넘었습니다. 1인 가구가 50%를 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1인 가구 안에는 이러한 언둔형 외톨이 가족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급기야는 노후 파산, 하류 노인이 되는 일본 노인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노인은 우리나라 노인들에 비해서 그래도 노후소득보장 제도가 잘 되어져 있는데도 이러한 노후 파산이 일어나는 이유는 적은 저축, 특히 의료비와 돌봄 비용의 이제 증가, 주택담보대출, 또 황혼이혼, 사기 피해 등으로 하류 노인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후 파산의 문제는 더 심각하겠죠. 한국의 노후 파산에 있어서 특히 그 노후소득보장제가 약한 것은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우리가 가입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현재 1세대 노인들은 노인 빈곤율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보이는 사람들 고독사를 통해서 임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독사는 보통 한 사망 이후 2, 3일 경과한 이후에 발견된 사람을 고독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독사 중에서 남성이 80%가 차지합니다. 이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러한 남성 노인의 고독사가 많은 이유는 이웃과의 교류가 서툴어서 사회적 고립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국 남성들의 이러한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또 사회적 노력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종합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납골 빌딩이고요. 또한 무덤 친구, 또한 이 그림은 우주 장례식이 있고, 또한 이 종알 박람회, 이 종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활동을 갖다가 임종을 앞둔 마지막 활동을 이제 종알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종알 비즈니스가 발생되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사생관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뒤에서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전쟁이라든지 또한 지진이라든지 뭐 이러한 또 걸로 인해 가지고 죽음이 곧 자기와 같이 함께 한다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사생관이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종합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플랜 75라는 영화인데 잘 제가 소개는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플랜 75는 이 75세가 되면은 일본 국민이 75세가 되면은 정부가 들어서 죽음을 권면할 수 있다라는 제도를 통과시키는 영화가 플랜 75입니다. 그 영화의 시작 장면에서 이 청년이 쏘아 올린 총알 총소리가 울리면서 노소 갈등을 갖다가 그 시사하는 그 영화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영화가 나타난 것은 이제 이 감독이 한국에서 에, 시사회를 갖다가 하면서 이 노인의 문제는 사회가 안고 가야 되는 이 연민과 연대에 의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 약간의 주제별로 정리를 해보면은 뭐 돌봄, 주거, 액티브, 시니어 등등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주제가 이제 돌봄 부분입니다. 앞서 인지증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지증은 일본 정부가 선언을 했습니다. 인지증은 이 국민병이라 누구나 노인이 되면은 걸릴 수 있는 병으로 규정을 하고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인지증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증을 앓고 있는 사람, 이 가족의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또 지역사회가 그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대상자들에게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책화 시킴으로써 치매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입니다. 집에서 의료와 이 돌봄을 갖다가 동시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애가 있는 고령자도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끊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지역 포괄 케어의 핵심은 자립인데요.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지금 이 많은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2026년 3월, 내년 3월부터 의료 통합,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고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러한 입소 거주 서비스를 받고 재택 지역 밀착형 서비스,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생활 지원 서비스, 예방 서비스, 지역 자원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어떤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이러한 지역 포괄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뭐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치매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잔존 능력을 존중하는 또 자립을 또 존중하는 그러한 또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들면은 우리나라 현재 주간보호 서비스에 해당되는 데이 서비스 센터도 입소를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에 바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중심으로 하루의 일과를 갖다가 보내는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또 빠찡코로서 하루를 보내는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또한 교복을 입고 출퇴근해서 학교 생활 개념에서 또 하루를 보내는 주간보호센터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치매 노인과 이 시민단체들이 이 그 치매 극복을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전국 마라톤 대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인지증 카페, 디멘시아 카페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오렌지색은 치매와 관여하는 자원봉사자 정책의 상품 색깔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통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스타벅스처럼 일본에도 스타벅스에서도 이러한 치매 카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빙하시는 분들이 다 치매 노인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과 다르게 음식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 손님들이 그 주문한 음식들을 바꾸어서 먹는 방식입니다. 즉, 치매 당사자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극복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치매 노인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인지증 플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가 오지 않는 가짜 버스 정류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지증 환자의 배회 행동에 착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시 차원에서 인지증 프렌들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 표시를 보시면은 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한국의 화장실 표시는 그냥 남녀라고 표시되는 사람이 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치매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이고, 또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 모든 상품들을 이 시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도 졸음과 자립을 실천하는 케어를 실천하고 있는 곳이 가봤는데요.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걷도록 해서 자립에 의해서 배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케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요양원에 갔었는데요. 어떠한 행동을 하든 간에 온전히 그 노인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이 존엄 케어 요양 시설도 일본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거 문제입니다. 고령자들의 마지막 소원이 자택 인종이 높아진다라는 일본의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EBS 다큐 프라임에서 내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가 방영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택 임종을 하는 이유가 앞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도 이야기했는데 간병 인력의 부족, 병원 시설의 병상 부족 등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자 주택에 대한 붐이 다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주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던 데서 넓겠다라고 하면은 일본 정부에서 집수리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뭐 단차 해소라든지 안전설비, 스마트홈 시스템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이제 각자 같이 또 따로 모여서 사는 이제 시니어 공동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 시민단체가 폐교를 빌려서 이 주택과 케어와 복지를 함께 해나가는 공동체 주택도 만들어 놓은 것도 한번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시니어 시프트 현상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소비 중심이 기존의 젊은 층에서 시니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유통업계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경에서 한 20분 정도 가면은 스가모 지조돌이 상점가라고 있는데 한 2km가 다 그 노인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동네에서는 노인 고객들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가게 안이 넓다라든지 또한 뭐 도로턱을 제거한다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느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쇼핑 난민을 구하는 이동형 슈퍼가 일본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경북 어성에도 이러한 이동형 슈퍼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기사를 봤습니다. 또한 그 고령자들 지역 주민들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편의점 안에 약국이라든지 실토용품점이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운영되고 있는 로선 편의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인마트, 대형마트에서는 이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슬로우 쇼핑, 즉 느린 계산대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백화점의 뭐, 맨 2층이라든지 하여튼 1층부터 해서 노인들을 위한 백화점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대백프라자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이미 이러한 고령자들의 쇼핑 성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가사 대행 서비스가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노인 일자리에서 해주거나 정부가 해주는데요. 일본 경우에는 민간 시장에서 이 고령자 가상 대행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요리 대행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남성들이 이러한 요리를 하는데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할머니 대여 서비스가 또 인기가 있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은 70대 정년 시대입니다. 이미 그 2023년 고령자 고용 상황에 보면은 65세까지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가 기업 비율이 99%에 달했다라는 것이고요. 기업마다 손주 육아 휴직 제도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70 정년 시대를 맞는 이유는 초고령 사회에서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를 위한 고레이샤, 뭐 고령자를 음력화한 건데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산업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고령자들이 취미 클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여행이고 걷기 등인데, 재밌는 현상은 취미를 함께 즐기고 싶은 사람으로서 60%가 혼자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의 현상일까 싶었는데, 한국에서도 뭐 혼자 즐기고 싶다라는 통계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들끼리 모여서 그 시니어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경로당을 벤처마킹해서 공간이 공공에서 주어지지는 않지만은 지역 내에 있는 이 공실 공간들을 노인들이 이용을 해서 이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 되면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소정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이 액티브 시니어가 주도하는 비영리 단체 NPO 활동이 대단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또한
고령자 협동조합과 함께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한국이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비영리 단체가 활동하게 된 것은 1995년 한신대진 이후에 이 MPO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고 법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지역에서 늙어가면서 지역사회를 비즈니스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제 사례로서 복지, 환경 등등의 지역사회 문제를 고령자들이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온전히 공공 노인 일자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은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노인 일자리를 하는 이제 이런 실버 인재 센터가 있습니다. 조금은 또 다른 점이 일본은 또 동네 단위에서 일들을 동네 단위에서 조직이나 기업들이 일자리를 준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하고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새로운 고령사회 만들기의 주체를 고령자 협동조합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설립 목적을 보면 건강한 노년을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고령자가 혼자 외롭지 않게 다시 말해서 돈을 벌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복지를 누리고 살아가는 보람을 깨닫는 노년을 위한 것이라고 네, 고령자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끝에 이야기한 예, 예. 고령자 협동조합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뭐 한 30여 분간 제가 보고 듣고 정리한 초고령 사회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마치겠습니다.